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올 초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중국 리오프닝에 한국 경제의 성장을 거의 거기에 의탁했죠.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로 묶여 있다가 다시 리오프닝, 즉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 그 효과로 한국이 지금 무역이나 한국의 지금 저성장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따져보면 이것이 굉장히 황당한 소리죠. 왜 그런가 하면 현재 한국의 수출이나 내수나 모든 게 다 지지부진하고 거기에 기반한 저성장의 원인은 한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없는 한국 경제 내부에서의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 먹거리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쇠퇴해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또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저성장에 걸맞는 경제체제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중국에 기댄다 이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23%까지 올라갔던 중국과의 무역이 19.7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의 비중이 약화되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고 한편으로서는 중국이 한국 경제에 마치 사활을 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지금 제목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중국만 바라보다 직격탄, 반등 희망 버렸다, 최악 전망. 이것도 한국 경제라는 한국 재계와 연관이 깊은 경제지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 성장세가 꺾이면서 전방위로 타격이 오고 있다. 그래서 건설, 자재, 전자제품, 관광, 명품에 이르기까지 전 업종이 영향권에 놓인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암울한 사업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이 일제히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을 2분기 사업 보고서에 명시했다. 그래서 해당 기업 대부분이 기업 실적 악화를 중국 경제 상황 탓으로 돌렸는데 미국의 한 반도체 제조사는 중국에서의 수요가 부진하다. 영국의 명품 전자상거래 기업은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폭발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미국의 통신 전자기기 전문업체는 중국 사업 부진을 이유로 올해 전망치를 아예 하향 조정했다는 것. 자, 하반기에도 지금 전망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동산발 금융위기 조짐이 있는 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올 하반기 내내 남은 넉 달도 중국의 회복이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에 투자하던 회사는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앞으로도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을 거다. 또 독일의 한 화학업체는 작년 한 해만 이익이 3분의 1 가까이 쪼그라들었고 당분간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구조적 둔화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다. 일시적이 아니다.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탓에 금리 인하라든지 금융시장 개혁, 주식시장 떠박들기 이런 걸 가지고 정부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을 거다. 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저렇게 갑자기 높게 치솟는 것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러서 중국 경제가 중국 기업들이 보급 인력을 고용할 여력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기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신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중국인들이 믿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엊그제 하나 나왔어요.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서 많은 해법들이 나왔지만은 본질적인 제일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인민들이 이제 정부를 믿지 않는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 일당 정부가 지금 지배하는데 밑에 하부의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고도 성장을 해왔지만 계획 경제로서 이런 식의 세계의 저가의 저임에 기댄 고도 성장이 한계가 온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는 공산당의 계획 경제가 생각한 영역의 밖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정책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중국이 무슨 각종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서 압박하고 사교육 기업을 압박하고 플랫폼 기업을 압박하고 부동산에도 통제하기 시작했지요. 시진핑이가 3년임해서 황제가 된 이후에요. 그래서 과거 중국 정부가 풀어줬던 붉은 자본가라고 부르는 마유인 같은 알리바바 같은 그런 회사의 성장, 그 배경의 자본과 정책과 여러 가지를 다 중국 정부가 지원해 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들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들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다라고 통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거부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심지어 회사에서 많은 돈들을 그냥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기부받기도 하고 기업은 세계적으로 커졌는데 그 기업을 중국 공산당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이제 미국에 상장되고 점점 자본주의 투기금융시장 안에 들어가면 중국이 통제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이들 ICT 계열의 지금 업체들부터 통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인프라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지요. 과거에 고도 성장기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관료나 인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제가요.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마치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것처럼 굉장히 유능한 관료들로 성장 시스템을 짜가지고 밀어붙여서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엘리트에 기반한 이 고도 계획 성장이 과거에 6, 70년대에 한국의 박정희 정부에서 성공한 것처럼 중국도 성공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다 맹신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현재 이 부동산 금융 위기 하에서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고 하나만한 짓거리만 반복하고 있고 아예 통계 데이터 발표, 실업률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근본적 신뢰가 이 자들이 다 뻥쟁이들 아닌가라는 우려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경제 문제를 관찰하는 대표적 지표인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하겠다. 이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자 수치 수집을 과정을 더 개선하고 발표하겠다고 발표를 중단했고 또 올해 가계 지출 의향을 보여주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전망을 예측하는 소비자 신뢰도 발표도 중단했어요. 올해 중국의 소비자 신뢰도는 연초 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4월 조사 이후에 다 침묵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5년 전에 시진핑이 중국의 강성대국을 주장하면서 지완이라고 운운하면서 미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당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어서 중국의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이때 했던 시진핑의 연설이 전 중국 인민을 들뜨게 했어요. 중국 경제는 연못이 아니라 바다이다. 평온한 날도 있지만은 바다는 큰 바람과 폭풍도 자주 일어난다. 그런 도전이 없었다면 바다는 지금 같지 않았을 것이다. 큰 바람과 폭풍은 연못을 뒤흔들 수 있지만 바다는 결코 뒤흔들 수 없다. 우리가 지질이 못 살았는데 이까지 살게 해준 공산당 지도부, 그 중에서도 다른 지도자들보다 카리스마가 월등한 시진핑의 말이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진핑은
중국의 저 복잡한 암투를 다 제거하고 3년임에 성공했고 이제 종신 독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연설 이후 5년이 지났는데 중국 경제는 악화일로에 접어들어서 중국 공산당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서 진정이 될 거라고 상반기 내내 기다렸죠. 한국도 똑같은 중국 인민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2015년에 처음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베이징에서는 판잣집을 새 아파트로 교체하는 이런 현금을 갖다가 뿌려대면서 부동산 경기를 띄웠죠. 배짱이라도 있었고 그 배짱을 뒷받침하는 돈이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보다 훨씬 심각해요. 공산당 내부에서는 누구도 이제 시진핑을 견제할 사람이 없이 씨가 말랐어요. 강택민 이후에 상하이방은 공천당을 견제하려고 태자당과 연합했다가 시진핑이한테 대치기를 당해서 중국의 공청단 시진핑이가 끌고 가고 있는 부분에 저항하는 상하이방이나 태자당은 흔적도 찾기 어려워요. 공개 석상에서도 끌어내다시피 했잖아요. 전 주석을요. 그래서 알리바바를 키워낸 엘리트 집단 상하이방은 사라졌고 시진핑은 부패 척결 공동 부유를 내걸고 중국의 라이벌들을 겁줘서 다 자기 밑에 넣었죠. 그래서 너무 민간 기업이나 고소득층 위주로 가지 말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인민들이 좀 나눠 가지게 해라. 이미 지나치게 자본주의화된 중국에 이 문화혁명식으로 겁을 주는 방식을 동원한 거예요. 중국의 부자는 극소수고 가난한 사람은 14억이 있으니까 이 말이 훨씬 더 잘 먹혀들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진짜 부자나 엘리트들은 그동안에 챙긴 것을 다 짱박아가지고 중국의 시장에서 탈출하고 이제 뭐 홍콩에서 영국으로 간다든지 캐나다로 간다든지 호주로 간다든지 근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덩소평이가 흑묘, 백묘론을 이야기하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것이 임자다. 즉 경제를 살리면 무조건 그것이 절대 가치다라고 했던 시장 경제를 띄우는 그런 이 중국 공산당의 45년 된 실험을 시진핑이가 몇 년 만에 무너뜨리고 초기 공산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최근 몇 주 사이에 13조쯤 되는 투자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연기금,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식을 너네들이 떠받쳐라. 이렇게 지금 강제 지시했어요. 시진핑은 최근에 경제에 대한 완전 노코멘트를 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또 닦다라고 있지만은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부채가 중앙당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커서 옛날 같으면 대규모 인프라로 이런 것을 이 수요를 창출해서 수습하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인프라를 할 만한 그런 계획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중국 전역에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자, 기술 부분에 투자하려니까 기술 부분이 미국과 서방의 견제로 지금 안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중간하게 올라갔던 기업들이 전부 구조조정과 퇴보를 통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은 속속히 망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알바로 단기 임시직으로 때우고 있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중국의 한 젊은이가 자기가 일하던 베이징의 국제 광고 대행사 고객이 예산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사연을 소개했어요. 다른 회사를 가봤자 다 고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30개 일자리에 지원을 했지만은 결국은 옛날 같은 전문직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이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에서 알바나 해야 되겠다.
지금 자기 인생에 제일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부동산은 GDP의 25%, 가계 자산의 70%, 은행의 대출의 30%라는 거예요. 자, 이 비중을 공산당은 중국의 인민들이 소비를 해서 자, 그 빈 공간을 메꾸고 내수 경제를 키우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버티는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자국 정부에 대해 우호적이지도 않고 신뢰도 부족하고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교육만 시켜놓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 교육에 매달려 왔는데 대학 나온 자식들이 지금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20%가 넘고 비공식적으로는 절반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들이 이미 상당수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다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돈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쓰려고 하지 않다 보니 이제 아무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건설업이 위기에 빠지고 이제 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애플, 스타벅스, 월마트, 랄프로렌 같은 이런 기업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중국과 관계가 깊은 제조업 등은 미국 회사들도 다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중국의 영향을 받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저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어쩌다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했을까? 이제 중국의 위기는 현실화되고 올해 중국과의 수출이 48조가 줄어들 거라고 현재 추세로 예상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폭도 더 커질 겁니다. 늦게라도 한국 정부 빨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